올해 하반기까지도 금의 가격은 계속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절대 가격은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겁니다. 트럼프 일기보다 금 가격의 상승이 훨씬 큰 이유는 그때는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권의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예 일어나 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탈달러화와 중국의 입장은 더 금에 대한 수요를 더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저는 지금도 유가가 앞으로 10%에서 15% 더 추가적으로 하락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유가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원유 수요는 이미 둔화됐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미국의 EMP 업체들이 원유를 펌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어차피 백영찬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금값 얘기를 해야 하는데 네. 그냥 짧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돌발 질문이네요. 첫 질문부터. 아니, 뭐 쉬어갔다니까 한 말은 없는데 네. 피로감이라는 게 항상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추세적으로만 보지 데일리적으로 막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우니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제가 보는 건 추세선에서는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최근에 또 계속 오르던 게 오늘 또 유난히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네, 잠깐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부 주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 가격, 황금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제가 자꾸 이제 예전 얘기를 해서 좀 송구한데 저는 매월 여기 출연을 하고 그리고 그 제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는 이유는 저희 뷰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저희 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건데 네. 결론적으로 제가 이 방송을 듣고 여러 번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건데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원자재의 1등, 2등, 3등이 있는데 올해 가장 많이 오를 거는 금일 거고 그 다음이 메탈인데 메탈은 금보다 훨씬 덜 오를 거고 중국의 산업 생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유는 오히려 팔아야 된다. 원유 ETF는 숏을 해야 된다고 아마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면 그렇게 아마 여기에 댓글에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하반기까지도 금의 가격은 계속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절대 가격은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겁니다. 그리고 유가는 아직도 떨어질 룸이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70불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오일 쉐일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드릴링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가 안 빠지는 거고요. 지금 원유 재고가 추가적으로 증가한다는 조짐만 보여도 근데 제가 보기에도 선물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원유 선물을 갖고 있는 원유 ETF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팔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덜 올랐던 니켈이나 아니면 아주 덜 올랐던 뭐 코발트나 이런 쪽에 어떤 메탈 쪽을 좀 일부 사고 금을 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잠깐 장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금이 올랐던 단기적인 이유는 누가 샀겠죠. 네. 그렇죠. 산이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장표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네. 지금 이 그래프의 이 왼쪽 그래프가 뭐냐면 분기별 금이 어디에 수요가 많았는지를 막대 그래프를 일일이 쪼갠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금이라는 게 여러 소비가 있습니다. 네. 여러 소비가 있는데 이쪽에 보면 보석을 좋아하는 소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중앙은행 순매입, 그 다음에 투자, ETF 이런 쪽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용 금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용 금보다는 어떤 투자 목적으로 중앙은행이나 골드바 같은 ETF 쪽 수요가 많은데 여기서 보시면 이 붉은색 쪽으로 보시면 2023년, 24년에 과거 대비, 그러니까 19년, 20년에 대비해서 보이지 않던 빨간색이 훨씬 더 늘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 순매입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중앙은행은 왜 순매입을 할까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금은 결론적으로는 안전자산이잖아요. 저는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스스로도 금 ETF를 퇴직연금과 연계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은행 예금보다 더 위대한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리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적적으로 제가 뭐가 되든 금은 어디든지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 ETF 상황에서 왜 그것이 수요가 생기는지 아신다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중앙은행이 금을 사는 이유 주로 샀던 데가 어디냐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인디아, 중국이 훨씬 늘어났죠. 특히 2020년 이후로. 그러니까 과거에 꾸준히 브릭스 국가는 금해 중앙은행 매입은 늘렸지만 2021년 이렇게 이후로 무한히 늘어난 거는 인디아, 그다음 네. 중국입니다. 러시아 그렇고. 그러니까 이쪽은 왜냐하면 제가 가운데 써드렸지만 결국은 나라가 잘 살아적은 것도 있을 거고 인디아나 중국의 무역 수지가 흑자가 계속 나왔을 거니까요. 거기를 어딘가에는 저축을 하거나 저금 개념에서 달러를 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탈달러화라고 봐요. 지금 이 위안화나 이런 인디아 루피아 입장에서는 지금 그때 사우디 쪽도 중국에 가면서 원유 결제를 달러에서 위안화를 바꾸자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달러의 어떤 패권을 건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특히 러시아, 중국의 미러 관계가 상당히 세질 거고요. 그리고 일본, 미국, 한국의 연합체가 있다고 보면 우리는 달러를 지켜야 되는 거고 그들은 달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화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관계가 우리 하반기에 멈출 거냐?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중앙은행은 더 무역 수지를 볼수록 달러 매입을 좀 줄일 수는 있지만 달러 매입을 멈출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제가 봤던 건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중앙은행 매입이란 게 패권의 영향도 있는데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20년간, 30년간의 금 가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금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진한 청록색은 여기 제목대로 정책 불확실성 지수라는 겁니다. 네. 이게 높으면 안 좋은 거겠죠? 자, 보시면 여기 음영으로 했던 트럼프 1기 때 한번 보시면 17년부터 21년까지 계속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관세 정책을 지금이야 무역 관세 25% 뉴스 나오면 그냥 그러느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적인 무역학이나 아니면 보호무역, 자유무역론에서는 논의 가치 없었던 부분을 들고 나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니까 이 금가격도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가장 센 거죠. 네. 근데 달러를 사지 않았던 이유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더 커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봤기 때문에 달러 가치에 대해 확신이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금 가격이 오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는 그럼 금 가격은 계속 올랐느냐? 꼭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냥 보시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게 올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때 금 한번 팔았어요. 저희 큰애 금을 한번 판적인데 아니 진짜로 생각이 나서 이거 보면서 옛날 네.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11년에 팔았는데 그때가 2,000달러 정도 했어요. 온수당. 네. 근데 저는 그때 이후로 잘 팔았다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서 금 가격은 계속 안정적으로 한 10년 가까이를 거의 1,500불에서 2,000불 사이에서 움직였죠. 네. 근데 트럼프 집권 이후로 올랐고요, 일단. 그리고 또 한 번 옆으로 기다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건 두 가지 방식. 그때 트럼프 일기보다 금 가격의 상승이 훨씬 큰 이유는 그때는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권의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예 일어나 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탈달러화와 중국의 입장은 더 금에 대한 수요를 더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제가 써드리자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근거가 없어서 그래프를 못 갖고 왔는데 아, 네. 저는 중국 부동산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거 왜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중국의 지금 디플레이션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비공식적으로 40%라고 하는 뭐 불편한 짓인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디벨로퍼들도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중국에 있는 소비자들도 뭔가 불안해도 소비를 안 하고 있거든요. 뭐가 불안하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자산이 망하진 않겠지만 부동산이 안 오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개발도 덜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화학을 오래 했던 애널리스트 출신의 센터장으로서 보면 우리나라와 아시아 화학이 계속 안 좋은 이유도 중국의 건설 경기나 니멀의 경기가 전혀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중국의 부동산 지수와 부동산의 가격이 뭔가 생성되지 않으면 그쪽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동성은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게 지금 금으로 가거나 비트코인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의 굿즈랑은 상대가 안 됩니다.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 비트코인에 뭐 얼마나 뭐 규모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그리고 중국의 그 많은 자산가들이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경색돼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 그래프는 나중에 제 건설 담당자로 얘기를 해서 한번 꼭 갖고 오는데 저는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심증만 있는 거지만 전 분명히 타당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금과 중국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사 같은 데서도 쉽게 찾아보지 못했던 뷰인데. 근데 금을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또 중국이거든요. 네. 그리고 자산가들도 금을 좋아하는 나라가 또 중국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산가들한테 인터뷰를 했다면 앞으로 금을 더 돈이 있다면 사실 겁니까? 집을 사실 겁니까? 할 때 답은 뻔할 겁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면 앞으로도 금은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충분히 더 있을 거다. 오버슈팅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죠. 예. 네. 상식적으로 보여주신 그 트럼프 1기와 2기 이제 막 시작하는 비교의 그 차트를 보니 금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 배분 측면에서 가져갈 수 있지만 지금 또 오늘 또 중요한 주제가 또 유가와 화학이니까 금은 일단 뭐 지금 이 불확실성 시대에 어느 정도 자산 배분 차원에서 가져가면 좋겠다 이 정도로 논의를 하고 네. 유가부터 해서 다시 또 화학산업도 짚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져와 주신 자료의 첫 번째가 지금 원유 예. 구조적 저유가 국면에 진입하느냐.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하우스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걸 아직 바꿀 만한 논거를 못 찾았고요. 지금도 유가는 조금 비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유가가 앞으로 10%에서 15%더 추가적으로 하락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저희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하우스가 보는 2025년 평균 유가가 67불입니다. 틀리면 저희가 이제 많은 블레임 당할 수는 있겠지만 특히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지금 저희가 1분기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평균 유가로 올해 1분기 평균 유가는 70불 내외인데 지금 추정광보다 높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을 지키는 거는 뭐냐면 좋은 자산을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맞지만 수익률이 앞으로 둔화될 종목은 일정 부분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차라리 현금 갖고 있는 게 더 나은 거죠. 최악의 경우. 그래서 저는 원유와 관련된 원유 선물의 원유 ETF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유가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손쉽게 보면 수요 공급으로 그냥 보자고요. 수요 공급. 네. 원유 수요는 이미 둔화됐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사회자분들도 지금 중국의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유럽의 경기라든가 미국의 경기도 개선인 소비 같은 게 조금씩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미국도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진다는 건 그만큼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는 거니까 개선인 소비가 이어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제 수요는 정체돼 있다는 거겠죠. 부정적으로 봐도. 근데 공급이 늘 거냐? 그동안은 공급을 막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사회자께서 보시는 것처럼 23년 1분기부터 24년까지도 80불 내외의 강유가가 상당히 됐던 건데 오펙 플러스가 작년 8월 이후로 어떻게 보면 감사 완화를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트럼프인데 그 양반 대단한 분이네요. 유가까지도 계속 아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트럼프 때문에 미국의 EMP 업체들이 원유를 펌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어차피 화석연료 쪽에 더 모든 제도를 몰아주고 있고 파리 기후협약 탈퇴 뭐 또 분명히 기정사실을 하는 문제고 네. 그러면 결국은 밀어줄 테니 펌핑을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펌핑을 하라고 한 이유는 또 뭘까? 물론 땅 밑에 엄청난 금이 있다고 그게 원유고 그것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미국은 원유 쉐일링에 대해서 원유 그릴링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원을 굳이 팔아서 자기의 지하 자원을 빨리빨리 캘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나라니까. 네. 그런데도 계속 드릴하라고 뚫어라 얘기했던 이유는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경제 정책이 완성되려면 안정적인 물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정치적인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요 4페이지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거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트럼프 정부가 하는 정책들은 다 물가 상승만 합니다. 첫 번째 관세 정책. 지금 캐나다 이후로 멕시코, 유럽, 중국까지 다 관세를 했고 우리나라 순서까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무역 흑자 보는 국가들은 다 손을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반드시 유래됩니다. 네. 당연히 비싼 걸 수입할 거니까요. 두 번째, 뭐 감세 정책도 당연히 소득세를 주니까 소비가 투자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데 가장 물가가 상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민 정책이에요. 또 사실은 값싼 노동력에 의해서 유지됐던 일부 이 서비스 업종에 대한 단가 인상, 그다음에 급여의 상승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노동력 부족으로 물가가 상승하니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경제 정책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물가를 낮출 수 있는 건 에너지 가격이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본 세 번째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든 석유와 천연가스 확대를 확대해서 물가를 떨어뜨려야 된다. 특히 일반 국가보다 원유 소비량이 많은 나라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원유 소비를 봤을 때 20% 이상 차지하는 게 미국입니다. 중국도 1,000만 배럴
1,500만 배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2,000만 배럴, 2,500만 배럴까지 나는 나라니까요. 인구는 작잖아요, 중국보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가에서 에너지가 그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아마도 60불대 초반까지는 원유가 더 빠져야 된다고 볼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변수는 그럼 트럼프 말대로 E&P 기업, 그러니까 원유를 캐는 그 기업들이 60불 초반에도 원유를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낼 그렇죠. 거냐? 사회적께서 예전에 저랑 같이 한번 일하신 적도 있지만 네, 저희가 같이 셰일가스 보고서도 쓰고 그쵸. 했었습니다. 아, 정말요? 10년 됐나요 벌써? 네, 10년이 넘었습니다. 아, 얘 네. 동료셨군요. 네. 네, 같이 일을 했었고요. 네. 예.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근데 잘 아시니까 잘 아시는 분 앞에서는 더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 화면에 보시면 결국은 아무리 트럼프를 하더라도 개별 기업 적자를 보는 수준에서는 원유를 채굴할 의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쉐일이라고 하는 생산업체의 원가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달라스 연준에서 개발한 이 달라스 연준에서 제시한 걸 보면 결국 여기서 보는 이것들이 다 쉐일 가스 지역들입니다. 퍼미안, 미들랜드부터 오클라호마 이런 지역을 보면 60불 내외에서는 BEP가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네. 물론 이 원유라는 게 결국 채굴 코스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왕고래도 마찬가지로 채굴할 때 한 유정당 비용이 엄청 세기 때문에 네. 그 실패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거의 원가를 줄이는 겁니다. 만약에 사우디의 원가가 30불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10불도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원샷 원킬인 거죠. 뚫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우디는 기름 위에 떠 있는 나라고 그 이란은 가스 위에 떠 있는 나라다. 뭐 이란은 가스가 이렇게 뭐 어디를 파든 다 나온다는 뜻이니까. 네. 근데 쉐일은 채굴도 어렵지만 그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했죠.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60불 내외의 원유에서는 의지가 있는 거고, 특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4년 대비 25년의 자본 지출, 또 쉽게 설명드리면 석유 기업들이 내가 돈을 캐펙스라는 자본 지출을 늘릴 거냐 인터뷰했을 때 50% 이상 늘리겠다 했거든요. 왜 늘리겠냐면 원유 채굴을 더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돈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유가가 추가적으로 좀 떨어질 룸이 있을 것이다. 지금 방금 보여주신 4페이지에서 마지막 그 멘트가 물가 부담 억제를 위해 미국 내 규제 해제 등 강한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예.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 좀 더 이 E&P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원유 채굴을 더 활발하게 하게 될까요? 혹시 예상되는 정책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경 정책이 이름 많이 걸부될 거예요. 잘 네. 아시겠지만 제가 환경 정책에 대한 이 법안 항목이나 법안 몇 조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쪽 업체에서의 가장 우려하는 건 뭐 환경 단체들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반경, 뭐 쉽게 말하면 뭐 스쿨에서 뭐 27km 밑에 있어야 된다 이런 법이 주마다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그 환경 오염된 지하수의 위치, 상하수도의 위치에 따라서 분명히 채굴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환경단체와 환경법과의 문제, EPA 있죠? 네. 이게 제일 큰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수출이라든가, 그다음 파이프라인. 사실 이거 원유를 캔 다음에는 저유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수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빨리 깔아서 걸프라는 미국의 멕시코만에서 또 수출해줘야지 더 많은 펌핑이 일어나는 건데 네. 거기서 나오는 파이프라든가 이쪽에 어떤 토지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일부 법안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저도 갑자기 생각이 요즘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노르스트림이라고 하는 파이프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죠. 좀 도와주세요. XL 라인. 네.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있었죠. 엄청나게 네. 중요한 네. 그것도 환경단체 때문에 얼마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렇죠. 때문에 그거 뚫리는 게 한 5년 6년 지연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심각한 타격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네. 지금 환경단체와 관련된 규제 해제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EPA 쪽은 안 된다고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결국 정부 간소화라서 200명 남기고 다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위험한 발언입니다. 사실은 이게 환경도 일정 부분은 좀 고려할 부분은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뭐 잘 알았으면 쉐일은 양쪽에 구멍을 둘 다 뚫어서 쉽게 말하면 수압화쇄와 수평 수출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환경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질 수출은 다른 거죠. 네. 이게 양쪽으로 해서 수평으로 어디 들어간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관리가 안 되면 일정 부분 수질 수출은 좀 다른 부분은 있으니까. 네. 근데 하여튼 규제 해제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만약 유가가 안 떨어지고 펌핑을 안 하면 지금 뭔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환경단체 다 몰아내고 빨리빨리 해서 과감하게 정책을 밀어낼 수도 있다. 근데 유가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60불 중반이 되면 그냥 놔둬도 좀 스물스물 빠질 수는 있으니까요. 네. 근데 유가가 만약 70불 이상은 계속 가고 3월, 4월, 5월에 매달 CPI에 계속 안 빠지고 더 부담을 준다면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관세로 괴롭히고 있지만
5월, 6월에 환경단체랑 거세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럼 질문 하나 드릴 게 조금 전에 이제 그 하우스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유가가 10에서 15% 정도는 더 빠질 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트럼프 정책을 봤을 때 지금 물가를 다 올리는 것밖에 없는데 네. 지금 그 중에서 에너지 정책이 그나마 물가를 잡아줄 수 있는 정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단순 계산을 해도 지금 6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리는 게 6개고 내리는 게 하나라면 그러면 이 유가를 정말 많이 내려야 혹시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지금 10에서 15%라고 보시는 건지.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좀 어려워서 그거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도 힘들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1단계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관세 정책과 이민 정책 물가가 올라가는데 저는 그 다음은 두려운 거죠. 뭐냐면 수요가 둔화되잖아요. 네. 25% 비싼 한국 차를 살기가 좀 우리가 수요를 지연시킬 거고 서빙하는 레스토랑에 대한 매식도 아무래도 좀 그러면 결국 물가는 다시 좀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잠깐만 이해하시 디플레이션 경향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고통스러운 거겠죠. 그러니까 인플레를 경험하고 소비가 둔화되면서 다시 디플레되는 이 악순환이 되는 건데 일정 부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관세 정책과 이민 정책으로 단기에 올라가는 물가를 단기에는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수요가 좀 둔화되니까 물가 상승은 억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비싼 차 덜 사게 되는 네네. 거잖아요. 관세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단기에 물가가 엄청 폭등하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적어도 2월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간 물가를 그나마 마사지해줄 필요는 분명히 있고 특히 미국에서 원유는 우리가 마치 중요한 물 같은 개념 아닐까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엄청 운전거리가 길고 자기의 꼭 필요한 게 자동차라면 자기 생활의 3분의 1 정도는 이거, 그러니까 집안 렌트, 모기지 렌트비와 유가, 식료품비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대선 변수잖아요, 사실은. 맞잖아요. 뭐 렌트비 어떻게 묶어보냐면 모기지, 네. 그다음에 원유 어떻게 묶어주냐, 그 식료품비.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만족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지금 글로벌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신다고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학 산업, 네, 이제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변화를 한번 쭉 짚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장표를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예, 지금 10페이지 보시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1월 1일 이후로 현재까지 미국 시장, 미국 S&P 500과 한국 코스피는 무엇이 올랐고 무엇이 떨어졌나 한 번 정도 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보시면 지금 보시는 10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한국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오른 5업종과 가장 많이 빠진 5업종입니다. 자, 보시면 기계, 이게 아마 방산 쪽일 겁니다.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기계, 그다음에 자본재, 조선은 당연히 몰랐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미디어 엔터, IT 하드웨어 쪽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반면 호텔 레저, IT 가전, 필수소비재, 자동차, 당연히 자동차는 뭐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철강 쪽도 빛을 목재인데 이게 철강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미국의 트럼프의 영향을 받는 업종은 수익률이 안 좋았고 트럼프의 오히려 수혜를 봤던 업종들 어떻게 보면 자본재, 방산, 기계 쪽 이런 쪽들이 분명히 상승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 테마적으로는 타당한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어땠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S&P 500은. 우리는 다 테슬라하고 뭐 지금 메타만 보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미국 S&P 500에서의 업종별 수익률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생필품, 식품, 그다음 통신, 은행, 헬스케어 무슨 얘기냐면 이미 미국 S&P 500은 방어주가 가고 있어요. 네. 맞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일부 자동차는 10%나 빠졌고요. 관세도 안 맞는 자동차가 오히려 빠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 공통적인 점은 트럼프 이벤트가 분명히 있었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트럼프 수혜주에 맞게끔 먼저 움직였고 빠진 것들은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YTD로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지수에서 상당히 상위를 기록하고 있었던 이유는 네. 빠진 업종이 별로 없어요. 이게 철강하고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다 플러스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원래 좋아야 될 미국에서는 물론 나스닥은 좋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테크니까. 근데 테크를 빼고 미국의 수많은 업종 중에 가장 평균적인 S&P 500에서는 오히려 방어주가 올랐다는 거는 네. 미국의 주식시장의 흐름은 오히려 트럼프 정책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약간 리스크가 있어. 지금 잠깐 웨이den시 잠깐 지켜봐야 돼. 아직은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라는 시그널을 준 거예요. 이거는. 네. 통신과 음식료가 오를 이유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보수적으로 보면
경기가 나빠도 소비할 거니까 뭐 이걸 샀을 수는 있는데 그런 좋은 장은 아니잖아요. 그건 네. 불마켓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달라졌다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바뀔까 하는데 조심스럽게 저희 글로벌 상담가는 상반기 이후로 하반기에는 지금 올랐던 미국 시장들 이런 방어주는 다 빠질 거다. 그러니까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한 거고 네. 오히려 지금 못 올라갔던 일부 자동차나 뭐 일부 소비가 쭈락거려 봤던 내구재 같은 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왜냐하면 내년 기대감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당초 예상했던 거랑 좀 틀리게 나왔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어주가 올라갈 거예요. 물론 미국도 약간 극단적인 거죠. 그러니까 통신 방어주는 올랐지만 사실 이 오른 결이 결국 12%밖에 안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지금 갖고 있는 메타나 이런 게 상승폭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양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예 AI와 관련된 지금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과 그 다음에 방어주가 가는 좀 뭐 약간 동상이몽 같은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요. 네,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24년에 미국 증시를 이끌어왔던 테크주들이 조금 쉬는 분위기.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방어주가 올랐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넘어가야 되는 주제가요. 지금 미국이 약간 쉬면서 올해 굉장히 좋은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좋아지면 또 한국의 화학 산업에도 관심이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심이 많은데요. 실제로 한국의 화학 기업들의 주가는 어땠을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그래프. 저도 안 믿었거든요. 전 맨 처음에 숫자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네. 진짜로. 근데 이제 보시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종가 절대 주가입니다. 사실 LG화학만 좀 마이너스 5%고요. 그 힘들다는 롯데케미칼이 6% 상승했고 하나솔루션 태양광은 35%나 상승했고요. 네. 그 타이어 코드를 만드는 HS 효성 첨단 소재는 18%, SK 이노베이션도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오른 건 그러다 치고 그럼 글로벌 화학은 어떨까라고 봤거든요. 네. 보시면 바스프라는 게 독일의 화학 기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 사실 독일 경기 안 좋아요. 그런 얘기 안 들으셨나요? 그렇죠. 독일 지금 폭스바겐이나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정리하고 있을 정도고 문을 닫고 있거든요. 네. 독일 경기가 또 태양광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샤워도 5분 만에 끝내야 돼요. 그런 기사 보셨을 텐데요. 네.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서 샤워를 5분 만에 끝낸다는 그런 상황인데 차를 사겠냐고요. 안 살 거 아닙니까? 자동차를. 그럼 자동차에 들어가는 화학 제품도 수요가 둔화될 건데도 그렇겠죠. 바스파 20% 올랐어요. 네. 근데 이 아이러니하게 일본에 있는 화학 기업인 시네스나 인도나와 벤처스는 또 이게 빠졌고 중국에 있는 2차 전지 업체들 CATL 태양광 업체는 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로는 2, 3년간 우리 화학이 매우 힘들게 주가 상승이 너무 없어서 거의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빈집이 됐다. 거의 쉽게 말하면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도 관심을 2년, 3년 동안 두지 않았고 네. 거의 끝난 업종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개인들만 갖고 있는 종목이 되다 보니까 아주 작은 기관과 외국인 매입도 올랐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럼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저는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드릴게요. 화학 사이클이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제가 화학을 한 20년 가까이 봤는데 화학 사이클 다 끝난 거 아니냐. 네. 옛날에 메가더 장군이 얘기한 거를 빗대면 사이클은 끝나지 않아요. 다만 진폭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90년대 이전, 1990년대 이전의 한국 화학 기업들의 진폭은 업황이 좋았을 땐 하이싱글 영업이익률을 했었고 업황이 안 좋으면 겨우 BEP만 하는 그런 산업이었어요. 사실 네. 그렇게 각광받는 산업이 아니었고 잘 생각해 보시면 80년대, 90년대 화학 기업들이 인기 업종, 삼성전자처럼 1등 취업 기업이 아니었잖아요. 네. 은행이 좋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2000년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차화정이란 말, 그리고 산업재, 대항해 시대, 중국을 만나면서 화학이 업황이 좋을 땐 20% 이익률이 나오고 업황이 안 좋아도 5%, 6%가 나왔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대항해 시대가 끝나가잖아요. 중국의 부동산이 열기가 식었잖아요. 네. 그럼 화학도 당연히 진폭이 줄었겠죠.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뭐가 있냐면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장표로 좀 중요한 것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꼭 말씀드릴게요. 왜 사이클이 존재하냐면 요거 설명을 드리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요게 수요 겁니다. 수요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시간에 따라서 늘겠죠. 근데 공급은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급은 이렇게 이게 계단식으로 늘 겁니다. 네. 증설을 하면. 그러면 지금 요 때가 지금 여기가 저희가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왜냐? 수요의 성장보다 증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그 공급이 안 맞으니까 공급 과잉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황인 거죠.
근데 네모의 상자의 삼각형이 클수록 불황의 깊이가 클 거고요. 근데 호황은 뭐냐면 그래서 아무도 안 지으니까 공급은 계속 멈춰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서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래서 원래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지금 호황을 3년째 못 보니까 다 끝났다고 보시는 건데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자, 요게 이제 과거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2001년부터 25년간 우리나라 화학기업 이 언어의 이해를 돕자면 납사크래커라는 게 이제 화학에서 나온 제품인 나프타라는 거를 분해하는 설비다. 그 NCC라고 하는데 롯데케미칼, 뭐 호남석유 뭐 이런 기업들이 이거죠. 네. 근데 자 0부터 이상이면 다 흑자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렇게 진폭이 있었지만 불황이 여태까지 2번 있었거든요. 화학이. 첫 번째가 언제냐면 이때가 2008년, 2009년 뭐가 있었나요? 리만 사태가 있었죠. 리만 사태가 있었는데도 적자를 뚫고 1년 만에 바로 회복을 했죠. 그때는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했거든요. 우리나라 돈 한 400조 원 되는 경기 부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불황은 공급 과잉에 의한 불황이 약간 있었어요. 14년, 15년에. 그런데 그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 중국 경기가 막 좋아졌다기보다 유가가 30%까지 40%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쉐일 때문에. 그리고 나서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현상상 유가가 30불짜리가 100불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급상 이렇게 호황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2022년 이후로 장기적인 그러니까 3년째 적자를 본 게 없었거든요. 롯데케미칼도 3년째 적자했고요. 사무실 시작 발표를 이전했지 않습니까? 3년째 적자는 본 적이 없어요. 1년 정도 적자는 봤지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이클 끝났다 그러는데 근데 저는 이 그림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근데 이상하게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이 심한 적자가 꾸물꾸물 올라와요. 이건 팩트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적자 적자가 폭이 L자로 가지 줄어드는- 않고 네. 꾸물꾸물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제품 가격에 따라서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감산한다든가 그렇죠. 누가 쓰러져 죽는다든가 수요가 없으면 없는 대로 구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저는 올해 하반기에 업황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알래스카 같은 봄이 온다. 아, 지금 그래프 이거 마지막 완성 그래프 이겁니다. 네. 요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 세계의 화학 설비 증설 네. 에틸렌이란 거 설명하기는 뭐하지만 화학에서 중요한 쌀이고요. 에틸렌 증설이고 왼쪽 축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2017년도에는 약 1,100만 톤 정도 지어졌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분명히 재작년에도 계속 증설은 좀 줄었거든요. 근데 요 라인 그래프가 뭐냐면 우리나라 화학기업의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년도에 약간 올랐던 거 외에는 계속 3년째 적자 정도로 막 줄었잖아요. 2%까지 빠지면서. 네. 그런데 왜 저는 올라간다고 보냐면 많은 분들이 내년 내후년에 증설이 많은데 이게 되겠냐. 네. 근데 이 그래프도 가만 보시면 거기 숨겨져 있는 게 그렇게 따지면 2017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빠졌어야죠. 증설이 이렇게 많으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누적 증설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해 한 해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왜 복싱 선수들도 오래 맞으면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죠. 예. 한 대 맞았다고 그렇게 막 하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세요. 2015, 16 증설이 없었지만 17년 증설이 많으니까 결국 저점 언제 형성돼요? 19년이잖아요. 이때 오히려 증설 별로 없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증설은 600만 톤이면 수요가 600만 톤이었으니까. 그리고 2020년, 21년 증설이 많았는데도 영업이익은 다시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22년, 23년, 24년 증설이 없었기 때문에 25, 26 증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내년, 내후년의 수요가 그나마 좀 나아지고요. 왜냐하면 무역 전쟁이 좀 끝나기 때문에 트럼프 일기에서도 18년 이후로 19년, 20년 수요가 좀 나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심각한 공급 과잉이 맞았는데 그게 3년간 계속 그렇게 눌려왔고요. 그리고 그것이 좀 풀리는 과거처럼 영업이익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이싱글 정도는 나올 것이다. 6%, 7%. 그 주가에 따라서 지금보다 좀 더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올해는 화학이 시장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과거처럼 사실 차화정처럼 주도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반도체점 이건 아닌 것 같지만 시장보다는 분명히 이길 가능성이 있고 지금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상승률이 지금 아까 보냈던 뭐 아직 6%? 10%에 불과하니까 아직은 4, 50%의 룸이 있는 거죠. 적어도 사이클로 보면. 그래서 저는 올해는 오히려 시클리컬 쪽으로 한번 보는. 근데 철강보다는 화학은 관세가 없거든요. 네. 관세가 없고 물론 이제 여기서 리스크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서면 아마 엄청나게
실적이 빨리 올라올 텐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부동산이 안 되기 때문에 금을 사자고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 모순에서는 당연히 중국 부동산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 사람인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째 그래도 가격은 조금씩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은 좀 개선이 소폭되고 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건설 담당 애널리스트를 네. 할 때요. 한국 건설사들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수주할 먹거리가 있다고 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네. S-오일의 알샤인 맞아요. 샤인 프로젝트라고 프로젝트. 예. 샤인 프로젝트라고 어마어마한 규모였던 기억이 맞아요. 나요. 그래서 근데 한국 건설사들이 그 사업을 수주를 해서 마진이 안 좋았던 걸로 알거든요. 바꿔 말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상대적으로 공장을 지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규모가 엄청났던 것 같은데 내년에 준공이라고 하는데 네, 내년 준공 목표입니다. 네. 26년이. 그렇게 됐을 때 지금도 공급 과잉 얘기를 하고 가동률 조절하는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역대급 규모가 들어서면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 화면에 보시면 그 샤인 네. 프로젝트가 300만 톤 정도 들어온다고 근데 26년도에 들어와서 26년도에 바로 풀가능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이펙티브한 거는 여기 보신 건 1000만 톤 넘는 거고 27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27년 상반기까지 짧은 봄이 온다. 25년 하반기, 26년, 27년 봄. 근데 실적은 26년까지만 좋고 27년부터 뭔가 두려울 거고. 그래서 주가는 올해가 가장 좋을 거고 내년은 벅끗할 거고. 그래서 그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가 규모가 커서 영향을 주긴 줄 줍니다. 거라고 보시는 저는 거죠. 준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네. 그런 물량은 분명히 뽑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공장을 좀 천천히 돌리거나 쉬면 안 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감가상각비를 다 냈고, 그리고 물량을 많이 내서 제품 가격이 빠지더라도 이게 범용 제품이잖아요. 네. 자동차처럼 커스터마이즈가 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제너럴 퍼포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적체로 그냥 범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누를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커머디티 형성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래도 이 마지막 페이지는 좀 꼭 예,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2025년 상상이 증권의 탑픽스. 예. 예. 지금 산업 전반을 다 정리를 해오셨더라고요. 예, 예. 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또 이실직고를 드리면 요거는 1월 달에 또 방송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저희 이 센터 리서치 센터 내 직원들로 얘기했을 때 저는 5개 업종을 올해 상반기에 유망 업종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인데 반도체 중에서도 저희가 봤던 거는 여기 보면 HVAC 같은 LG전자에 대한 부분을 좀 좋게 봤었고 그 다음에 HBM에 대해서는 물론 중국의 CXMT나 지금 YTC처럼 리스크 항상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지만 하이닉스의 실적은 3분기까지 좀 더 증가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고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추천한 게 아니라 저희는 3분기까지에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길 것이다 했는데 다행히 시장하고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추천한 걸 틀린 건 아닌데 생각보다 덜 가지만 여하튼 하이닉스와 LG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게 봤던 건 제약바이오인데 이게 지금 고전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제약바이오가 생각보다 왜 저희들이 제약바이오를 좋게 봤냐 하면 결국 미국의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게 아까 미국 S&P 5도 보면 이 통신이나 방어주가 올라간 것처럼 지금은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 쪽으로 먼저 갔다는 얘기는 바이오도 아마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여전히 바이오 쪽이 우리나라는 파이프라인에 살아 있고요. 여전히. 그리고 미국의 생물보안법의 수혜주가 맞다면 저희 담당자는 삼성바이오로스, 대웅제약, 셀트리온 세 종목을 계속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행히 맞췄네요. 방산하고 기계방산 좀 좋게 봤었는데 네. 게임하고 엔터도 마찬가지라 본다면 아까 전에 엔터 쪽이 좀 괜찮았는데 중요한 것은 기계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로템이나 뭐 LS 일렉트릭 좀 전력기기 설비라와 방산 모두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 게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적 때문에 밀는 게 아니라 지난 2년간 역성장을 해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 중국 지금 한량이 풀리고 있고 판호에 대한 규제가 좀 풀릴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쉬었다는 측면에서 크래프톤하고 시프트업을 했는데 다행히 크래프톤은 좀 올라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고전하는 건 전자부품 쪽은 생각보다 좀 덜 올랐어요. 이스페타시스는 올랐는데 대덕전자는 좀 못 갔던 부분인데 어떤 전자부품 얘기하냐면 이제 그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까지는 HBM 관련 업종들 한미반도체처럼 HBM 관련 장비 업체가 좋았다면 올해는 테스트 공정 업체들이 좋을 것이다라고 봤고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3분기까지 실적이 증가하는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추가적으로 소재 부품들, 그러니까 테스트 공정에 들어가는 기업.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세덕정제에 대해서 계속 좀 추천을 하자라고 보고 있어서.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고민스러웠던 건 시클리컬인 정유는 저희 여전히 좀 보수로 보는데 화학에 대해서 제가 LG화학과 하나솔루션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았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보다는 태양광이 먼저 간 거니까요. 태양광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국의 태양광 관세를 맞으면서 올랐기 때문에 태양광 쪽은 좀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4월 달에 쉽게 말하면 확정 관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동남아에 있던 중국의 태양광 모듈도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정리하면 여전히 반도체, 제약바이오, 전력기기, 게임, 전자부품, 태양광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신 곳이 저희의 추천 업종입니다. 예, 추천 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정말 알차게 채워주셨어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영찬 상상의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